나를 멋대로 판단하기 전에 내 이야기부터 들어보길 바란다. 뇌졸중은 내 걸음을 느리게, 내 말을 어눌하게 만들었을지언정 결코 나를 약하게 만들지는 못했다. 물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내 딸, 지혜는 나를 돌보는 것이 너무나 큰 짐이라 말했다. 3억 원을 내놓지 않는다면 말이다. 나는 소리치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그저 희미하게 웃었다. 그리고 내 서류 가방에 손을 넣어 종이 한 장을 꺼내 건넸다. 그 아이를 내 모든 것에서, 이 집에서, 내 신탁에서, 그리고 미래에서 영원히 지워버리는 바로 그 서류를. 지혜는 내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고 생각했겠지만 나는 평생에 걸쳐 바로 이런 배신을 준비해왔다. 그리고 내 딸은 내가 파놓은 덫에 제 발로 정확히 걸어 들어온 것이다. 부산의 세찬 비가 해운대 마린시티의 통유리창을 세차게 두드렸다. 나는 이 저주받을 지팡이의 의지에 한 걸음 더 내디디려 안간힘을 썼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지 3주. 모든 움직임 하나하나가 여전히 작은 전쟁과도 같았다. 혼자서 화장실까지 가는데 성공하면 작은 승리를 거둔 것이고, 물잔을 든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려 결국 비싼 실크 잠옷을 다 적시고 나면 쓰라린 패배를 맛보는 시기였다. 내 딸 지혜의 집은 티끌 하나 없이 완벽했다. 너무나도 완벽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인, 잡지 화보에나 나올 법한 공간. 모든 물건이 제자리를 칼같이 지키고 있는 그곳에서 이제 나는 유일하게 조화를 깨뜨리는 이물질이 되어버렸다. 새하얀 대리석 바닥에 지팡이 자국을 남기는 침입자, 엄마, 제가 사들인 슬리퍼를 신으셔야죠. 저녁 식사를 차리며 지혜가 말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아이의 눈은 마치 내가 중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내 맨발에 날카롭게 박혔다. 그리고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발 끌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기억하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30년간 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며 완벽하게 연마한 미소였다. 당신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면서도 내 진짜 생각은 철저히 숨기는 그런 미소. 미안하구나, 얘야. 가끔 깜빡한단다. 사위인 민주는 늘 그랬듯 제 밥그릇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 갈등을 피했고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애써 못 본 척했다. 손녀인 소민이만 핸드폰에 콜을 받기 전 나를 향해 재빨리 공범자 같은 눈빛을 보냈다. 그 아이는 알고 있다. 이 집의 공기가 얼마나 차가운지, 저녁 식사는 내가 이곳에 온 이후 매일 그랬던 것처럼 흘러갔다. 부동산 중개인으로 일하는 지혜의 일, 까다로운 고객에 대한 불평, 경제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따위의 피상적인 대화들. 아무도 내게 묻지 않았다. 아픈 곳은 없는지, 내 독립적인 삶이 그립지는 않은지.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아이들을 키울 때 나는 노년이 지금과는 다를 거라 상상했다. 따뜻함과 존중, 어쩌면 그 험난한 파도를 혼자 헤쳐나온 것에 대한 작은 존경심이라도 있으리라 믿었다. 2배로 일하며 내 아이들에게 내가 결코 갖지 못했던 기회를 주기 위해 발버둥 쳤으니까? 하지만 이른한 살의 지금, 나는 부산의 바닷바람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시린 한기를 느꼈다. 짐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은 것은 이곳에 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손님방, 아니 이제는 내 방이 되어버린 곳에서 쉬고 있을 때 지혜와 민준의 목소리가 복도를 타고 희미하게 새어 들어왔다. 엿들을 생각은 없었지만 이 최신식 아파트의 벽은 놀라울 정도로 얇았다. 우리 더는 이렇게 못 살아. 엄마 약값에 병원비까지. 이러다 우리 파산하겠어. 지혜의 목소리는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그래도 장모님이시잖아. 우리가 어떻게 하길 바래? 우리가 얼마나 큰 희생을 하고 있는지 알아주길 바라는 거지. 이 집 대출금이 저절로 갚아지는 것도 아니고 이제 식구까지 하나 늘었잖아. 병원에 모시고 다니느라 내 시간 뺏기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나는 숨을 죽였다.
가슴을 짓누르는 통증은 뇌졸중 후유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연금 받으시잖아. 민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다. 그걸로 이게 다 해결될 것 같아? 게다가 평생 모아두신 돈도 있잖아. 우리가 등골 빠지게 대출금 갚는 동안 차곡차곡 쌓아두신 그 돈 말이야. 이제 좀 보태시는 게 공평한 거 아니야? 나는 눈을 감았다. 지혜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첫 집장만의 계약금을 위해, 수입산 난초로 장식된 테이블이 놓인 하객 200명짜리 결혼식을 위해 내가 보냈던 수표들이 떠올랐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들지 못했다. 뇌졸중이 내 쇠락의 시작일 뿐이었을까? 아니면 동시에 어떤 진실을 깨닫게 해주는 계시였을까? 할머니, 유자차 좀 드세요. 소민이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을 들고 내 방으로 들어왔다. 17살의 소민이는 같은 나이대의 지혜와는 모든 것이 달랐다. 사력 있고 관찰력이 뛰어나며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베풀 줄 알았다. 가끔 나는 이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저런 꽃이 피어났는지 의아했다. 고맙다, 내 새끼. 오늘 학교는 어땠어? 아이는 침대가 흔들리지 않게 조심스럽게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다. 누구도 알아채지 못할 작은 배려. 나는 그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겼다. 좋았어요. 문학 시간에 박경리 작가의 토지를 읽고 있는데 할머니가 어릴 때 해주시던 옛날 이야기들이 생각났어요. 나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그래, 박경리 작가는 몇몇 사람만이 이해하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 가족이란 세대에 걸쳐 제 유령들을 짊어지고 간다는 것을. 소민이는 그 나이답지 않게 깊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할머니가 오신 뒤로 엄마가 좀 이상해요. 아이가 나직이 말했다.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시간을 벌기 위해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제 엄마가 할머니를 기대 수익률에 미치지 못한 투자처쯤으로 여긴다는 사실을 이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사랑이라는 감정의 때로는 아주 작은 글씨로 된 숨겨진 조건들이 따라붙는다는 것을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 사람들은 가끔 자신이 뭘 기대하는지 상대에게 말하지 않는단다. 나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원망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거지. 하지만 할머니는 항상 엄마한테 잘해주셨잖아요. 대학도 보내주시고 첫 집 살 때도 도와주셨고. 그 아이는 알고 있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 소녀는 모두가 자기를 핸드폰에만 빠져 있다고 생각할 때 과연 무엇을 더 보고 있었던 걸까? 사랑과 돈은 서로 섞이면 아주 복잡한 문제가 된단다. 소민아.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 난 괜찮아, 소민아. 지혜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우리의 대화를 갈랐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문가에 서 있었다. 할머니 쉬시는데 방해하지 말라고 했지? 방해되지 않아. 내가 대답했지만 지혜는 이미 소민이의 팔을 잡아 끌고 있었다. 30분 뒤에 과외 선생님 오시니까 준비해야지. 그리고 너, 숙제도 남았잖아. 그들이 떠나자 방 안에는 다시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침묵이 내려앉았다. 나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창가로 다가갔다. 빗방울이 유리창에 불규칙한 길을 그리고 있었다. 나는 다시 비를 맞으며 걸을 수 있을까? 누구의 감시도 없이 어린애 취급을 받지 않고 내 모든 걸음이 측정되고 평가받지 않으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긴장감은 담쟁이던 굴처럼 조용히 벽을 타고 올랐다. 매일매일 나는 이 집에서 손님이라는 사실을, 짐이라는 사실을 미묘하게 상기당했다. 엄마, 온수 공짜 아니에요. 샤워는 5분 안에 끝내주세요. 엄마, 그 방에 굳이 난방을 켜야겠어요? 스웨터 하나 더 껴입으세요. 엄마,
할머니 옷은 따로 세탁해야 해서 뒤따르는 침묵은 칼로 베어낼 수 있을 만큼 짙고 무거웠다. 만약 내가 그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나는 이미 답을 알면서도 물었다. 지혜의 눈빛이 싸늘하게 굳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죠. 요양원 같은 거요. 국민건강보험 적용되는 곳들 있잖아요. 화려하진 않겠지만. 그녀는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그 메시지는 명확했다. 돈을 내놓든가 아니면 꺼지든가. 창밖을 내다보았다. 비는 그치고 부산답지 않게 하늘은 기이할 정도로 맑았다. 햇살 한 줄기가 뒷마당을 비추었고 내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심었던 수국이 탐스럽게 피어 있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구나. 내가 마침내 말했다. 물론이죠. 지혜의 목소리가 갑자기 달콤하게 변했다. 며칠 시간을 드릴게요. 하지만 이건 빨리 해결해야 해요. 엄마. 저희도 저희 나름의 재정적인 고민이 있다고요. 소민이도 내년이면 대학 가야 하고요. 나는 지팡이의 의지에 힘겹게 일어섰다. 지혜가 의사가 추천한 비싼 것 대신 실용적이고 저렴하다며 사준 바로 그 지팡이였다. 잠시 쉬러 가야겠다. 도움이 필요하세요? 문가에 서 있던 민준이 대화 내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아니, 괜찮아. 나 혼자 할 수 있어. 내 방으로 향하는 길이 그 어느 때보다 길게 느껴졌다. 지팡이가 바닥을 짚을 때마다 내 생각의 박자를 맞추는 듯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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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끝나기 직전에 악곡에 남은 시간을 재는 메트로놈처럼. 방에 들어와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다. 뇌졸중 이후 치료사가 가르쳐준 대로 심호흡을 3번 했다. 그리고 옷장으로 다가갔다. 조심스럽게 접어둔 스웨터 더미 아래 내가 가져온 작은 휴대용 금고가 있었다. 내 손가락이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눌렀다. 11만 2478, 지혜가 태어난 날이었다. 금고 안에는 서류철이 하나 있었다. 5년 전 집을 판 뒤 김도윤 변호사에게 내 유언장 준비를 부탁했을 때 그가 내게 건네준 바로 그 서류철이었다. 그리고 3년 전 지혜의 행동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을 때 업데이트해둔 것이기도 했다. 점점 뜸해지는 전화, 짧아지는 방문, 내 재정 상황에 대한 잦은 질문들. 나는 서류철을 열어 문서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생전 신탁, 법정 대리인 위임장, 그리고 만약 내가 언제든 취약하거나 위협을 느낄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들. 김 변호사는 노인 금융착취 사례를 너무나 많이 봐왔기에 그 경고 신호들을 알아보지 못할 리 없었다. 가족은 우리의 가장 큰 위안이 될 수도, 혹은 가장 큰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그가 그때 내게 말했다. 필요 없을지라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정작 필요할 때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나는 서류들을 손에 들고 내 딸을 생각했다. 부엌에서 부동산 매물을 팔 때와 똑같은 정확성으로 내 존재의 가치를 계산하고 있을 내 딸을. 나는 핸드폰을 들고 외우고 있는 번호를 눌렀다. 김 변호사님, 저 박선영입니다. 때가 된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침대 옆 협탁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지혜의 대학 졸업식 날, 함께 웃고 있는 우리 모녀의 사진. 내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빛나고 지혜는 한 팔로 내 어깨를 감싸고 다른 팔로는 졸업장을 트로피처럼 들어 보이고 있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랑이 투자가 되어버린 걸까? 어느 순간부터 내 딸이 나를 엄마가 아닌 청산해야 할 자산으로 보기 시작한 걸까? 나는 서류철을 금고에 다시 넣고 잠갔다. 잠금쇠가 찰칵하고 닫히는 소리가 마치 약속처럼 들렸다. 내일, 나의 진짜 회복이 시작될 것이다. 내 몸을 약하게 만든 뇌졸중으로부터의 회복뿐만 아니라 수년간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들었던 환상으로부터의 회복이
나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내일에 대한 두려움 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새벽 첫 햇살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 때 잠에서 깼다. 잠시 동안 뇌졸중 이후 매일 아침 찾아오는 방향 감각 상실을 느꼈다. 여기가 어디지? 오늘이 며칠이지? 그러다 파도가 해안을 덮치듯 어제의 기억들이 내 마음을 휩쓸었다. 지혜의 계산서, 최후 통첩이나 다름없던 요구, 그리고 김 변호사에게 건 전화. 나는 시계를 보았다. 오전 6시 17분. 집은 아직 잠들어 있었다. 완벽했다. 나는 모든 움직임을 의식하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의사들은 매주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했고 그들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이제 왼쪽 몸이 더 잘 반응했고 정교한 작업을 할 때 손이 떨리는 것은 여전했지만 분명 나아지고 있었다. 나는 의도적으로 천천히 옷을 입었다. 편안한 바지, 단추를 채우는 것이 일상의 작은 승리가 되어버린 블라우스, 그리고 아침 공기가 쌀쌀하기에 야른 카디건. 욕실 거울 앞에서 은빛 머리카락을 빗으며 내 얼굴을 관찰했다. 뇌졸중 이후 얼굴이 변했다. 왼쪽이 미세하게 처져서 낯선 사람들은 아마 눈치채지 못하겠지만 나는 매일 아침 내 연약함을 상기시키는 증거처럼 그것을 본다. 하지만 내 눈은 여전했다. 직설적이고 맑고 단호했다. 좋은 아침, 박선영. 나는 나 자신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오늘이 내 인생을 되찾는 날이야. 나는 핸드폰을 들어 김 변호사에게 오전 10시 약속을 확인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고 나서 소리를 내지 않으려 조심하며 필요한 서류들을 작은 가방에 챙겼다. 금고 속 서류철, 내 신분증, 거의 사용하지 않는 은행 카드. 7시 30분이 되자 부엌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민주는 항상 가장 먼저 일어나 출근하기 전에 커피를 내렸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방을 나섰다. 좋은 아침이네. 민준 군, 내가 부엌으로 들어가며 인사했다. 그는 살짝 놀란 듯했다. 단둘이 있을 때면 그는 항상 불편해 보였다. 마치 지혜에 대한 충성심과 희미하게 남은 양심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처럼. 아, 장모님. 좋은 아침입니다. 커피 드릴까요? 부탁하네. 그가 커피를 따르는 동안 나는 그가 내 눈을 피하는 것을 알아챘다. 어제의 대화에 대해, 그 최후 통첩에 대해 알고 있을까? 물론 알고 있겠지. 아마 지혜가 마침내 내게 말을 꺼내기 전 몇 주 동안이나 상의했을 것이다. 오늘 병원 진료가 있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정기 검진일세. 지혜가 모셔다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오전에 고객 약속이 있는 것 같던데. 아니, 이미 준비해놨어. 카카오 택시를 불렀네? 그는 놀란 듯 나를 쳐다봤다. 내가 이곳에 온 이후로 혼자 무언가를 하겠다고 말한 것은 처음이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지혜 깨워서. 괜찮다네. 민준 군, 게다가 병원이 김도윤 변호사 사무실 근처라. 끝나는 대로 들렀다 오려고. 김도윤 변호사요? 그래. 나는 그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피며 대답했다. 내 유언장에 관해 검토할 게 좀 있어서. 민준의 얼굴이 눈에 띄게 창백해졌다. 그 순간 나는 이미 의심했던 것을 확신했다. 그는 지혜의 최후 통첩에 대해 알았을 뿐만 아니라 내 돈에 대한 그들의 의도까지도 알고 있었다. 장모님, 혹시 지혜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이런 중요한 일에는 분명 같이 가고 싶어 할 텐데요. 분명 그렇겠지. 나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럴 필요 없을 걸세. 간단한 일들이니.
우리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커피를 마셨다. 민주는 은주의 집은 수십 년의 웃음과 대화를 고스란히 흡수한 듯했다. 모든 공간에 책들이 쌓여 있었고 책갈피가 꽂힌 페이지 사이에는 익힌 찻잔이 놓여 있었다. 액자에 담긴 사진들은 말없이 저마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혜의 무균실 같은 미니멀리즘과는 너무나도 다른 공간이었다. 우리는 그녀의 작은 부엌에 앉아 캐모마일 차를 마셨다. 해질녘의 햇살이 벽을 황금비두로 물들이고 있었다. 은주는 간단한 저녁을 준비했다. 야채 수프, 갓 구운 빵, 그리고 씹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부드러운 치즈. 희생이라고 생색내지 않는 작은 배려들이었다. 한참 동안 편안한 침묵이 흐른 뒤 은주가 입을 열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떻게 나올 것 같아? 누구를 지칭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는 없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으니까. 분노로 가득 차겠지. 나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대답했다.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할 테고, 그 다음에는 붕괴하겠지. 그리고 마침내는 순수한 분노를 터뜨릴 거야. 무섭니? 나는 잠시 그 질문을 곱씹어 보았다. 지혜가 무섭지는 않아. 육체적으로는. 하지만 내 딸이 나를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본다는 현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총명하게 빛나는 그녀의 파란 눈이 나를 이해한다는 듯 바라보았다. 우리는 50년 넘게 친구로 지냈다. 내가 32살의 남편과 사별했을 때, 교사 월급으로 두 아이를 키워야 했을 때, 그리고 마침내 정규직으로 일하며 박사 학위를 땄을 때도 그녀는 내 곁에 있었다. 있잖아. 나는 항상 궁금했어. 은주가 말했다. 내가 왜 그렇게 지혜에게 관대했는지 말이야. 그 아이가 내 희생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게 명백했을 때조차도. 내 딸이잖니, 은주야. 내 아들 녀석도 내 아들이야. 하지만 그 애는 내가 지혜에게 준 것의 절반도 요구한 적이 없어. 그건 사실이었다. 지금은 일본에서 영어를 가르치며 살고 있는 내 작은아들은 좀처럼 도움을 청하는 법이 없었다. 우리는 매주 화상 통화를 했고, 그는 항상 자기 자신보다 나를 더 걱정했다. 조만간 그에게도 전화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야 할 것이다. 아마도 나는 항상 지혜에게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 나는 회상에 잠겼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아이는 겨우 7살이었고, 아빠가 왜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했지. 아들은 더 어렸고, 더 잘 적응했어. 그게 그 후 40년 동안의 행동을 설명해주진 않아. 은주는 언제나처럼 직설적으로 지적했다. 내가 도착한 이후로 간헐적으로 진동하던 내 핸드폰이 집요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에 지혜라는 이름이 떴다. 받을래? 은주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야. 먼저 좀 쉬어야겠어. 내 생각에 답이라도 하듯 전화는 끊겼다. 1분 뒤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엄마, 걱정돼 죽겠어요? 어디 계세요? 민준 씨가 김 변호사님 만난다고 하셨다던데. 제발 바로 전화 주세요. 나는 핸드폰 전원을 끄고 카디건 주머니에 넣었다. 내일, 나는 은주보다 나 자신에게 다짐하듯 말했다. 내일이면 충분히 이를 거야. 은주가 나를 위해 준비해준 방은 작지만 아늑했다. 손으로 만든 패치워크 이불이 덮인 1인용 침대, 낡은 거울이 달린 원목 서랍장, 그리고 늙은 사과나무가 보호하듯 가지를 뻗고 있는 뒷마당이 내다보이는 창문. 나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다. 내가 침입자라는 끊임없는 느낌 없이, 모든 말과 행동, 모든 필요를 재고 따져야 한다는 압박감 없이, 커피 향기와 부엌에서 은주가 흥얼거리는 소리에 잠을 깼다. 잠시 동안 방향 감각을 잃었지만,
이내 내가 어디에 있는지, 왜 여기에 있는지 기억해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상한 평화가 나를 감쌌다. 지엔의 집에 거의 모든 것을 두고 왔기에 은주가 빌려준 옷으로 갈아입은 뒤 나는 부엌으로 향했다. 은주는 스크램블드 에그와 토스트를 만들고 있었다. 좋은 아침, 잠자는 숲속의 미녀. 그녀가 미소 지으며 나를 맞았다. 기분은 어때? 개운해. 나는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에 놀라며 대답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 닥칠 준비가 됐어. 가장 먼저 닥칠 일은 아침 식사야. 그 다음엔 쇼핑 원정 계획을 세울 수 있겠지. 옷이랑 세면도구, 그리고 내가 두고 온 다른 것들이 필요할 테니까. 나는 그녀의 현실적인 태도에 감사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식사를 하는 동안 나는 핸드폰 전원을 켰다. 예상대로 알림이 쇄도했다. 부재중 전화 12통, 문자 메시지 23개, 그리고 이메일 5통. 모두 지혜에게서 온 것이었다. 가장 최근에 오늘 아침 6시 43분에 온 메시지는 이랬다. 엄마,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제 신용카드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파트 대출금도 연체됐다고 하고요. 혹시 뭐 아시는 거 있으세요? 김 변호사님한테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당장 통화해야겠어요. 드디어 시작되었군. 김 변호사는 서류가 처리되는 즉시 은행들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내 자산을 신탁으로 이전하면서 지혜가 자기 지출을 위해 사용해온 것으로 보이는 계좌로의 접근이 차단된 것이다. 그녀가 결코 접근해서는 안 되었을 계좌였다. 나쁜 소식이야? 내 표정을 읽은 은주가 물었다. 나는 대답 없이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내가 옳은 일을 했다는 확인일 뿐. 아침 식사를 막 끝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은주와 나는 시선을 교환했다. 누구 기다리는 사람 있었어? 내가 물었다. 아니. 그녀가 대답하며 일어나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보았다.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다. 지혜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나는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했다. 내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았을까? 아마 네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전화해봤겠지? 부산은 그리 넓지 않고 그 아이는 항상 집요했으니까.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함께 들렸다. 내가 쫓아내줄까? 은주가 제안했다. 그녀의 말투로 보아 그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아니.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일이야. 중립적인 장소에서 지금 하는 게 낫겠어.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걱정스러웠다. 바로 여기 있을게. 나는 감정적인 안정을 위해 더 굳건히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문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자 분노로 얼굴이 벌개진 지혜가 서 있었다. 항상 완벽했던 머리는 손으로 몇 번이나 쓸어넘긴 듯 헝클어져 있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녀는 인사도 없이 소리쳤다. 안으로 들어오려 했지만 나는 문가에서 버티고 섰다. 좋은 아침이다, 지혜야.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목소리 좀 낮추렴. 은주 씨 이웃들까지 이 일에 끌어들일 필요는 없잖니? 무슨 일이요? 엄마가 예고도 없이 사라지고 제 모든 계좌가 막히고 은행에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접근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일이요? 무슨 짓을 하신 거냐고요? 나를 보호한 거란다. 나는 간단하게 대답했다. 내가 내게 최후 통첩을 했을 때 내가 나를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지. 그녀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가 이내 더 새빨개졌다. 최후 통첩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전 그냥 엄마를 돌보는 오후는 긴장된 평온 속에서 흘러갔다. 은주와 나는 필수품을 사러 나갔다. 옷, 세면도구, 약, 블라우스를 고르고 가격을 비교하고 두 종류의 칫솔 사이에서 고민하는 그 평범한 활동이 아침의 대치 상황 이후 이상하게도 위안이 되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내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박선영 선생님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법무법인 세종의 이진우 변호사입니다. 따님인 박지혜 씨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나는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려 애썼다. 알겠습니다. 제 의뢰인께서 최근 선생님의 재정 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몇 가지 변화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 일정을 잡고 싶습니다만. 이 변호사님. 내가 그의 말을 끊었다. 제 재산과 관련된 모든 법적 문제는 김도윤 변호사님께서 처리하고 계십니다. 질문이나 우려사항이 있으시면 그분께 직접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박선영 선생님, 저희가 이 문제를 법정까지 끌고 가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모두에게 더 나을 것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제 원만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 자산을 합법적으로 설립된 신탁으로 보호하는 것으로요. 만약 변호사님의 의뢰인께서 그 점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말씀드렸다시피 제 변호사님께 연락하시면 됩니다. 박 선생님.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 변호사님. 나는 그가 무어라 더 말하기 전에 전화를 끊었다. 은주가 눈썹 하나를 치켜 올리며 나를 쳐다보았다. 골치 아픈 일이야? 지혜 변호사.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는군. 김 변호사한테 전화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오늘 아침에 내가 샤워하는 동안 이미 통화했어. 모든 게 다 잘 처리됐고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장담하더군. 모든 서류는 적법하게 집행되었고 내 정신 능력을 증명하는 의사소견서도 있으니까.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걱정스러웠다. 그래도 지혜는 일을 어렵게 만들 수 있어. 알아. 하지만 그럴 각오는 되어 있어. 집에 도착했을 때 낯선 차 한 대가 집 앞에 주차되어 있었다. 잠시 심장이 철렁했지만 이내 현관 계단에 앉아있는 인형을 알아보았다. 소민이었다. 내 손녀는 우리가 다가가는 것을 보고 일어섰다. 창백한 얼굴의 눈 밑에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듯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우리가 그녀 앞에 멈춰 섰을 때 나는 그녀의 손에 들린 종이를 알아챘다. 김 변호사가 준비했던 위임장 철에서 사본이었다. 할머니.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무슨 일이에요? 나는 은주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내 손에서 쇼핑백을 받아 들었다. 이거 안에 들여놓을게. 천천히 얘기해. 은주가 집 안으로 사라지자 나는 소민이에게 다가가 계단에 앉으며 내 옆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그녀는 여전히 그 서류를 구명줄처럼 꽉 쥔 채 순순히 따랐다. 그건 어디서 났니? 내가 부드럽게 물었다. 엄마 사무실에서 찾았어요. 엄마는 지금 완전히 무너졌어요. 할머니. 변호사랑 은행에 소리 지르면서 통화하고 아빠는 엄마를 진정시키려고 하지만 그녀는 말을 멈추고 다시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이거 사실이에요? 그녀가 마침내 물었다. 엄마한테서 모든 걸 빼앗으신 거예요. 아니, 소민아.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나는 내 엄마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어.
애초에 그 아이의 것이 아니었으니까. 나는 내 자신의 자산을 보호한 거란다. 그건 내 권리고. 하지만 엄마는 할머니가 자기를 버렸다고 해요. 자기가 할머니를 위해 해준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없이 떠나서 모든 계절을 동결시켰다고요. 나는 심호흡을 하며 적절한 단어를 찾았다. 소민이를 엄마와 등지게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왜곡된 현실을 믿게 내버려 둘 수도 없었다. 소민아, 지난 일요일 기억하니? 내 엄마가 친구들이랑 나가서 놀라고 했던 날 말이야.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내 엄마는 내게 목록 하나를 내밀었단다. 내가 너희 가족에게 끼치는 모든 비용이 상세하게 적힌 목록이었어. 음식, 전기, 수도, 심지어 나를 병원에 데려다 주느라 낭비하는 시간까지. 그러고 나서는 최후 통첩을 했지. 3억 원을 주지 않으면 나는 집을 나가야 한다고. 소민이의 눈이 충격으로 커졌다. 네? 아니에요. 엄마는 절대 그런 짓 안 하실 거예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떠나기 전에 찍어두었던 지혜의 비용 청구서 사진을 찾았다. 나는 그것을 소민이에게 보여주었다. 아이는 침묵 속에서 그것을 들여다보았고 그녀의 표정은 불신에서 경악으로 변했다. 이건 진짜일 리가 없어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진짜란다, 얘야. 그리고 내 엄마가 내 돈에 접근하려고 했던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야. 몇 년 동안 작은 요구들이 있었지. 결코 갚지 않은 대출, 자금이 필요하다는 투자에 대한 설명들. 나는 항상 들어주었어. 내 딸이고 사랑하니까. 하지만 이건 너무했어. 그녀는 손에 든 서류를 다시 한번 보고 그 다음에는 나를 보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엄마랑 얘기해 볼 수 있었을 텐데. 제가 내 엄마와 나 사이를 중재하는 건 내 책임이 아니란다. 소민아. 나는 결코 너를 그런 입장에 처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이제 저는 이 모든 것의 한가운데에 있잖아요. 엄마는 격분했고 할머니가 제 대학 등록금까지 막아서 우리 미래를 망쳤다고 말해요. 그건 절대 사실이 아니란다. 나는 그녀의 두 손을 잡으며 말했다. 사실, 내가 알아야 할 게 있어. 나는 신탁에 대해, 그리고 내가 지혜는 접근할 수 없지만 소민이가 필요할 때를 위해 보장된 교육 자금을 특별히 지정해 두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었다. 전 그 돈 필요 없어요. 그녀가 손을 뿌리치며 말했다. 전 그냥 우리 가족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알아, 얘야. 나도 그랬으면 좋겠단다. 하지만 때로는 존중과 배려가 없을 때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단다.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폭로의 무게가 우리 사이에 내려앉았다. 마침내 소민이가 다시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 모든 게 잠잠해지면 할머니 보러 와도 돼요? 물론이지.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이 문은 항상 너를 위해 열려 있을 거야. 언제나 그녀는 일어서서 눈물을 닦았다. 가봐야겠어요. 엄마는 제가 여기 온 거 모르세요. 알겠다. 떠나기 전에 그녀는 멈춰 서서 나를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보았다. 할머니, 죄송해요. 뭐가 말이니, 얘야? 미리 알아채지 못해서요. 엄마가 할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해서요. 그녀의 죄책감을 보는 내 마음이 조금 무너져 내렸다. 나는 힘겹게 일어나 그녀를 꽉 껴안았다. 네가 미안해할 건 아무것도 없어. 이 중에 내 잘못은 하나도 없단다.
그녀는 잠시 내게 매달렸다. 어렸을 때 집안의 긴장감을 피해 우리 집으로 도망쳐 왔을 때처럼 은주의 현관 계단에서 소민이를 만난 지 2주가 흘렀다. 지혜의 공격적인 문자와 그녀의 변호사에게서 걸려오는 전화를 무시하는 법을 배우면서 간간히 침묵이 깨지는 2주였다. 김 변호사는 법적으로 내가 보호받고 있으며 신탁은 뚫을 수 없다고 장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민이의 침묵은 끈질긴 구름처럼 내 마음을 짓눌렀다. 오늘 아침 은주와 함께 뒷마당에 튤립 구근을 심고 있을 때 앞치마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진동했다. 평소라면 지혜의 또 다른 메시지려니 하고 무시했겠지만 무언가 나를 확인하게 만들었다. 소민이에게서 온 문자였다. 오늘 학교 끝나고 뵐 수 있을까요? 심장이 쿵 하고 뛰었다. 나는 즉시 답장했다. 물론이지. 기다리고 있겠다. 은주는 내 표정을 알아차렸다. 좋은 소식이야. 소민이가 온대. 그녀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거 정말 잘 됐다. 선영아. 응, 나는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걱정이 자리 잡았다. 화해하러 오는 걸까? 아니면 지혜의 사절로 오는 걸까? 상관없어.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내 손녀이고 이유가 무엇이든 두 팔 벌려 맞이할 것이다. 우리는 남은 오전 시간을 집을 준비하며 보냈다. 청소가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은주는 모든 것을 흠잡을 데 없이 유지했다. 하지만 나는 내 손과 생각을 바쁘게 움직여야 했다. 소민이가 어릴 때부터 가장 좋아했던 오트밀 쿠키를 굽고 이제는 내 방이 된 손님방의 책들을 다시 정리하고 식탁 위 꽃병에 꽃을 바꾸었다. 오후 3시 45분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문을 열기 전에 심호흡을 했다. 소민이가 사립학교 교복을 입고 한쪽 어깨에 책가방을 맨 채 서 있었다. 피곤해 보였고 어깨는 약간 처져 있었다. 하지만 나를 보자 작은 미소가 얼굴에 번졌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소민아. 내가 그녀를 껴안으며 말했다. 그녀는 나를 놀라게 할 정도로 힘주어 포옹에 응했다. 들어오렴, 얘야. 방금 쿠키를 구웠단다. 나는 그녀를 부엌으로 안내했다. 은주는 이미 차를 준비하고 접시에 쿠키를 담아놓았다. 인사를 나눈 뒤 은주는 독서 클럽에 가야 한다며 슬며시 자리를 비켜주었다. 우리 둘만 남게 되자 소민이는 눈에 띄게 편안해 보였다. 그녀는 쿠키 하나를 집어 한 입 베어 물고는 잠시 눈을 감았다. 똑같은 맛이에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제가 학교 끝나고 할머니 댁에 갔을 때 해주시던 맛이랑 똑같아요. 같은 레시피란다. 어떤 것들은 바꿀 필요가 없지? 우리는 몇 분간 조용히 먹었다. 벽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가 시간을 알렸다. 마침내 소민이가 찻잔을 내려놓고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집안 상황이 안 좋아요. 나는 그녀가 계속 말하기를 기다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할머니 계좌 접근 권한을 되찾는 데 집착하고 있어요. 계속 변호사랑 통화하고요. 아빠는 거의 집에 안 들어오세요. 아마 그 긴장감을 못 견디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녀는 말을 멈췄고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다. 저는 그 중간에 갇힌 기분이에요. 나는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미안하구나, 소민아. 나는 결코 내가 이 일에 휘말리기를 원치 않았어.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녀는 나를 놀라게 할 만큼 단호하게 대답했다. 지난 2주 동안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엄마가 항상 할머니 집을 언젠가는 자기 것이 될 재산처럼 얘기했던 거요. 우리 휴가나 부엌 리모델링 같은 일에 할머니 돈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도요.
나는 그녀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도록 조용히 있었다. 다른 것도 찾았어요. 그녀가 계속해서 말했다. 책가방을 열어 낡은 서류철을 꺼냈다. 엄마 책상을 뒤지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잘 이해하고 싶어서요. 이걸 찾았어요. 그녀는 서류철을 열어 내용물을 보여주었다. 은행 거래 내역서였다. 하지만 지혜와 민준의 일반 계좌가 아니었다. 내 이름으로 된 계좌였지만 지혜가 공동명의인이자 승인된 서명권자로 되어 있었다. 내가 결코 개설한 적 없는 계좌였다. 이해할 수가 없구나. 나는 서류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나는 이런 걸 승인한 적이 없는데. 알아요. 소민이가 거의 속삭이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 서명 좀 보세요. 나는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고 계좌 개설 서류에 있는 내 소위 서명을 보았다. 그럴듯한 모조품이었지만 분명 내 필체는 아니었다. 그 아이가 내 서명을 위조했구나. 그 깨달음이 물리적인 주먹처럼 나를 강타했다. 언제부터 이런 짓을 한 거니? 제가 본 바로는 약 3년 전부터요. 할머니가 집을 파신 직후에요. 나는 이 새로운 배신을 받아들이려 애쓰며 눈을 감았다. 지혜가 지금 내 돈을 원했던 것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몇 년 동안 그것을 가로챌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왜 이걸 내게 보여주는 거니, 소민아? 나는 이미 답을 알 것 같으면서도 마침내 물었다. 할머니를 믿는다는 걸, 할머니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한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녀는 잠시 멈추었다가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할머니 도움이 필요해서요. 내 도움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 거기서 더는 못 살겠어요. 할머니. 이 모든 걸 본 후에는요. 엄마가 할머니를 마치 걸어다니는 돈다발처럼 얘기하는 걸 들은 후에는요. 가능하다면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요. 심장이 잠시 멎었다가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소민아, 너는 미성년자잖니? 내 엄마가 법적 후견인이야. 알아요. 하지만 5개월만 있으면 18살이 돼요. 그동안은 변호사님이랑 얘기해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이 어린 소녀를 바라보았다. 너무 빨리 자라버린 학교 댄스 파티나 시험 걱정을 해야 할 나이에 너무나 힘든 진실을 마주해야 했던 소녀를. 엄마랑 내 기분에 대해 얘기해봤니? 소민이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그 얘기를 꺼낼 때마다 엄마는 화제를 바꾸거나 제가 어른들 일은 이해 못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제가 할머니 뵈러 가고 싶다고 말했을 때는 그냥 폭발했어요. 할머니가 저를 조종하고 있고 제가 투자할 가치가 없다는 걸 곧 알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그녀의 말이 내 가슴을 후려쳤다. 나는 그 패턴을 알아보았다. 지혜가 수년에 걸쳐 완성한 바로 그 감정적 조종이었다. 소민아. 내가 한숨을 쉬며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정말 미안하구나.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녀가 눈물을 닦으며 반복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나와야 해요. 숨 쉴 수 있는 곳이 필요해요. 나는 법적인 문제들을 고려하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법적으로는 복잡할 것이다. 지혜는 특히 지금처럼 나와 전쟁 중인 상황에서 쉽게 통제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소민이에게는 안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했다. 그녀가 제공할 수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녀라는 사람 자체로 존중받는 환경에 있어야 했다. 김 변호사님과 얘기해보마. 내가 마침내 말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자. 그동안은 네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여기 와도 좋아. 소민이는 눈물 사이로 미소 지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우리는 거실로 옮겨 내가 가져온 낡은 사진첩을 꺼냈다. 우리는 오후 내내 사진들을 보았다.